예, 3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40쪽이 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고조선에 관해서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군장국가였던 고조선이 철기가 전래된 이후에 군장이 왕이라고 했고, 위만이 등장해서 위만조선이 형성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멸망을 했어요. BC 108년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력과 붙었는데 졌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더 발전된 상태, 즉 고대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나라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 역사에 기록된 여러 나라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수백 개가 넘어요. 조그만 영역 국가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연맹적으로 이렇게 아우르고 있던 고조선이 무너지자 그들이 이제 독자적인 발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40쪽이 이제 그 나라 이름을 철기 시대의 여러 나라의 성장 이렇게 돼 있고, 자, 이 단어는 당연히 문제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죠. 거의 뭐 매년은 아니더라도 거의 매년에 준할 정도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 장은 또한 우리나라의 역사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서가 가장 오래된 게 삼국사기인데 그 내용에는 없던 국가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관한, 이 시기에 관한 기록들은 주로 중국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오는 내용이 항상 일정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거기 40쪽부터 45쪽까지의 내용을 두 번, 세 번 정도 읽으셔서 이게 어느 나라의 특성인지만 정리하시면 어떤 문제든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특히 여기 나오는 사료, 그것이 어느 나라 건지 정확히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고 합니다. 출제 빈도가 높고 나오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을 숙지하는 것, 그리고 어느 나라의, 여러 나라 중에 어느 나라의 특징에 해당되는가를 구분하는 것,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문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철기시대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본다면 일단 40쪽의 날개 부분에 있는 나라의 위치,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위치를 보면서 정리해보죠. 일단 여러 나라가 성립했던 배경이 뭐냐? 자, 고조선 멸망 이후 각 지역의 군장들이 왕을 칭하는 연맹왕국으로 발전해 나갔다. 문화적으로는 발달된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여러 나라가 성장했다. 그러니까 이 여러 나라의 형성은 철기 문화입니다. 철기 시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일단 민족의 시원인 부여를 보겠습니다. 필기는 좀 줄이죠. 필기를 줄이고 그 내용을 저하고 읽어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다 뭐 쓴다고 해서 뭐 크게 아주 중요하지 않으나. 자, 보죠. 부여는 많이 물어보는데요. 부여란 이름은 기원전 3세기 이전의 지리 기사를 실은 산해경과 사기 화식열전에 보이는 것으로 봐 대체로 기원전 4세기, 동그라미 있어요. 기원전 4세기 정도에는 건국이 됐다. 있었다. 그러니까 부여라는 집단이 있었다는 거지. 그때는 고조선이니까 고조선 예하에 있는 어떤 집단,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위치는 왼쪽에 있는 지도를 참고하시고, 자, 기원전 1세기에는 강력한 왕국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고조선 멸망 이후죠. 왕이라고 칭한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봐서 세습 왕이 중앙을 통치하고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제가, 예를 들어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리는 오부족 연맹체입니다. 그러니까 부여는 일단 오부족, 사출도, 이런 말이 나오면 부여구나, 이렇게 기억하는 게 핵심이 되겠고요. 각각 부족장들이 자기 구역을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왕까지 합쳐서 오부족입니다. 그래서 왕은 대사자, 사자 등의 관리를 두었으며 제가들도 각기 대사자, 사자를 두었다. 독자적인 관리를 거느렸던 부족장들, 그러니까 국왕과 거의 대등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물론
그들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늘의 자손, 뭐 이렇게 태양의 아들, 이와 같은 그런 신격화되는, 그건 좀 약했을 거예요. 그게는 없었겠지만 분명히 이런 독자적 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왕권은 미화가 있으나 왕이 나온 대표 부족의 세력은 매우 강해서 궁궐, 성책, 감옥,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을 순장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이제 순장풍습 넣어놨는데요, 설명. 부여 같은 경우에 많을 때는 100여 명 이상을 순장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순장풍습은 모두 다 나타납니다. 다른 나라들도. 대표적으로 부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 부여다. 그 다음에 41쪽에 3번.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할 정도로 발전하여 북으로는 흑령강 지역까지, 그 다음에 동으로는 연해주에 미치는 상당히 넓은 지역을 차지했는데요. 3세기 말 별표 3개, 선비족의 침입으로 3세기 말 200년대 선비족, 모용시죠. 모용시. 이 선비족의 침입으로 쇠퇴한 이후 고구려의 보호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문자왕 때 고구려에 완벽하게 복속이 됩니다. 그래서 1000년의 역사를 마감한 게 494년이죠. 그러니까 부여는 그 여러 나라 중에 494년까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시원의 국가죠.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밑에 사료 나왔잖아요. 왕권이 약했던 부여의 모습. 가물면은 왕을 죽여야 된다는 내용이 여기 나오고요. 자, 그래서 정치적인 흐름을 위해 건국과 정치 흐름 정리해봤습니다. 선비족의 침입 쇠퇴한 후에 고구려에게 복속이 된다. 자, 이번엔 경제입니다. 반론 방목인데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사회적으로는 왕, 제가, 호민 등이 지배층이고 양인인, 하호, 천민인, 노비가 있었다. 근데 이제 거기 호민과 하호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도 좀 나온다. 하호가 일반인을 얘기하는 것이다. 풍속, 별표 3개입니다. 풍속은 많이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걸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순장, 아까 얘기했죠. 대표적이라고 그랬고요. 후장. 옆에 후장 설명 보죠. 죽은 자를 위한 장례를 성대히 치르는 풍습입니다. 부여의 경우 장례 날짜를 길게 하는 것을 선호했으며 여름철에는 얼음을 채워 시체의 부패를 막고 수십 일씩 장례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삼국지 동이전에는 고구려의 후장 풍습이 금은보화나 그릇들을 무덤에 함께 묻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도 후장이지만 고구려도 후장이란 거죠. 그 다음에 형사취수제가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부인을 이제 형이 죽었을 경우에 형수를 동생이 이제 취해서 죽지 않게 하는 거죠. 죽지 않게 생활을 해주는 대신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형사취수. 을력의 사용, 은나라의 책력이죠. 흰옷의 선호, 그리고 투기가 심한 부인은 상해 처하는 일부 다처제. 일부 다처제 많이 나왔죠. 그 앞에서 우리 고조선의 팔조법 할 때 부여의 풍습도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했다라고,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갖다 버리는데 여자 측에서 가져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 시체를 가져가려면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가야 된다. 이럴 정도로 아주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이었다. 수렵사회의 전통이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영고, 12월. 제천 행사 되게 중요하죠? 제천 행사 많이 얘기하니까 써놔야지 뭐. 영고라는 제천 행사. 그 의미에 대해서는 몰라도 좋습니다. 그냥 영고라고 부르는 제천 행사. 다만 그 영고는 몇 월달이죠? 또 알아둬야죠. 12월째입니다. 음력이니까 무지하게 추울 때죠? 사냥제적인 성격을 가졌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 국가의 대표적인 게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고구려 시원. 아까도 언뜻 얘기했습니다. 한상훈이 설치를 당시 현도군 내에 고구려 현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봐 기원전 2세기 이전에 이미 고구려한 작은 나라가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기원전 75년에 현도군을 몰아내는 만큼 세력이 강했습니다. 건국, 동부여에서 남한 주몽이 이끈 부여족의 한 갈래가 구고구려의 토착 세력을 대신해서 압록강지륜 동가강역 졸본에서 건국한 건 이제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37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동그라미 해야 될 것은 주몽이 이끈 부여족이 와서 원래 구고구려에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연합해서 나라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그 주몽이 이끈 집단을 게르부 집단이라고 우리가 보고
오부족 중에 하나죠.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구고려 토착 세력을 손오부 집단이다 이렇게 보는, 그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어요. 예.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천도해서 오부족 연맹을 토대로 발전했다. 여기도 오부족 연맹이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여와 고구려가 같다. 부여로부터 고구려가 나왔다는 어떤 증거로 얘기할 수 있다. 한 9년을 공격해서 요동지방으로 진출했고요. 진출했다는 건 뭐 정복했다는 게 아니라 자주게 나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태조왕 때 옥저를 정복해서 동쪽으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이 태조왕 때부터 계류부 고씨가 왕위를 세습하고 전러부는 왕비족, 나머지 부들은 이제 세력이 약화되고요. 토착 세력인 순노부, 간노부도 오부족이 중심이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 뭐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그냥 오부족, 주류 집단은 계류부다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의 중심 세력은 손오부라고도 불렸다.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직을 볼까요? 그 다음에 왕 아래는 상가, 고추가, 대로, 패자 등의 대가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상가, 고추가, 대로, 패자. 이런 이름 나오면 고구려구나 정도 알아야 되고요. 대가들도 각기 사자, 조위, 선인들의 관리를 거느렸다. 사자, 조위, 선인이란 말은 앞에 부여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대사자, 사자죠. 그러니까 명칭이 다릅니다. 이런 명칭 가지고도 옛날 일행직에서는 이 명칭을 섞어가지고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뜨린 적도 있습니다. 제가회의라는 귀족회에 있어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합니다. 제가회의 동그라미 하셔야 되고요. 그 뭐 초기 고구려 관직 관련 사료들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밑에 설명문 보면 초기 고구려 계류부 집단 중심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타부족의 장에게 우태, 고추가라는 칭호를 부여하면서 통합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뭐 그 정도 이름 정리하면 되겠죠. 고구려는 이제 약탈 경제죠. 산악지였기 때문에 자급자족이 어려워서 좌식자가 많았고, 동그라미 좌식자. 이 좌식자라는 사람은 귀족들을 얘기할 거예요. 생산물과 약탈물은 부경이라는 창고에 보관했고요. 맥궁이라는 화살이 특산물로 이용했다. 뭐 부경, 맥궁,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풍속, 별표 3개죠. 예. 처가살인 서옥제가 아주 있었는데, 이 고구려의 풍습 중에 서옥제 같은 건 되게 유명하죠. 예. 밑에 사료에 보면, 거기 혼인할 때 말로 정하고, 두 번째 서류입니다. 여자 집의 뒤편에 서옥이라는 작은 별채를 지어서 신랑이 그곳에서 사는 겁니다. 결혼해서 여자 집에 가서 사는 우리나라의 전통이 거기 나오네요. 이러한 전통은 조선시대까지도 계속 이어져 조선 전기까지도 이어졌던 전통이거든요.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전통입니다. 중국은 결혼하면 남자 집 가서 살죠. 이미 그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고구려는 서옥제, 작은 별채를 줘서 사위가 살고 있는 집을 만들어서 여자 집에 가서 산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위에 이제 다시 가시면 형사취수제 부여와 똑같죠.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10월제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추수감사제적 역할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10월제고. 그 다음에 국동대월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주몽과 어머니 유아 부인을 조상신으로 섬겼다고 해요. 옆에 국동대월 볼까요? 거기 일본에 보면 고구려 수도인 국내성 집안 동쪽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신, 동굴신이라는 뜻으로 혈신이라고도 하고 고구려 굴 신앙을 보여주며 제천 행사인 동맹 때 제사를 지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국동대월은 되게 신성시했다라고 하는 거. 국동대월이라는 말이 나오면 고구려구나. 주몽과 어머니인 유아부인을 조상신으로 섬겼다. 밑에 사료에 보면 세 번째 사료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한 국동대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료 중에요. 첫 번째 사료 잠깐 볼까요? 남녀가 결혼하면 그 죽어서 입고 갈 수의를 미리 조금씩 만들어 둔답니다. 결혼할 때부터 수의를 만들고 장례를 성대에 지나 아까 후장은 얘기했고요. 금은의 제풀 모두 소비하여 하며 돌을 쌓아서 봉분을 만들고 돌무지 무덤 고구려의 대표적인 특색인데요. 그것도 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무덤 주변에는 소나무와 잣나무를 이렇게 열져서 심는 풍습이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고구려라는 특징. 그래서 지금 사료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어느 나라인지는 구분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예. 거기 이제 뭐 사료 설명에 보면 중국 측 입장이 반영된 삼국지 동의전의 기록입니다. 고구려는 성품이 흉악하고 급해서 노략질하기 좋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부여는 강직하고 용맹하고 근엄하고 후덕했다라고 해서, 즉 중국과 충돌이 잦았던 고구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표현했다는 사실도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고구려가 정리가 됐고요. 세 번째 이제 뭐 옥조와 동해에 대한 이제 뭐 옥조 그리고 동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죠. 예. 옆에 43쪽은 옥조와 동해를 따로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위치는 앞에 지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옥조부터 보죠. 부여족이 한 갈래고요. 토지는 비옥했고 해산물이 풍부합니다. 왜? 함경도 지방이니까요. 고구려 태조왕 때 복속이 됐죠. 풍속으로는 민며느리제가 있습니다. 어려서 남자 집에 가가지고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그곳에서 크는 거예요. 나중에 장성에서는 그곳에서 며느리로서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그 며느리로 맞이할 때 남자 측에서는 그동안의 대가 일종의 돈을 지불했다고 해요. 가족 공동 무덤인 골장제 같은 것도 있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잠시 감회장을 했다가 유골을 이렇게 털어가지고 집 앞에다 걸어놨다는 얘기인데 좀 무시무시하죠? 예. 이번엔 동해입니다. 뭐 고구려 계통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동쪽이니까 해산물이 풍부했고요. 특산물 단궁, 과마, 반어피 많이 얘기합니다. 단궁, 과마, 반어피. 단궁은 화살이고요. 과하마가 뭐예요? 말을 타고 과일나무 밑을 지나가는 거니까 조랑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풍속으로는 조계온이 엄격했다 나오고, 책화라는 풍속, 별표 3개죠. 다른 부족의 영역 침입 시 노비나 소말 등으로 변상하는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폐쇄적이었던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천 행사는 무천이 있죠. 동해에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근데 거기는 안 나왔는데 이제 뭐 호랑이를 매우 잘 섬겼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아무래도 강원도 지방, 우리나라가 호랑이 풍습이잖아요. 사실 뭐 호랑이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호랑이의 피해가 극심했다는 게 나와요. 심지어 일개 도에서 1년에 수백 명이 죽는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 호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그 전통시절에 있어서 공포의 대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섬김의 대상이 됐다. 그래서 이 동해 지역에서는 호랑이를 섬기기도 했다. 자, 그 다음에 공통점 볼까요? 그럼 왕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공통점이죠. 두 나라는 왕이 없고요. 후와, 읍근, 삼노라는 군장이 지배하는데, 이건 동해 이제 동해의 그 군장들인데 아마 옥조도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옥조에는 대군왕은 없고 대대로 음락에 장수가 있었다라고 그냥 장수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데요. 후, 읍근, 삼노는 동해의 풍습인데 어쨌든 뭐 공통으로 본다는 거죠. 고구려 언어와 풍습이 같았다는 거고요. 시족사의 풍습이 많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거기 자료에 보면 동해의 집터가 보이거든요. 이 동해의 집터에 관한 내용들 가끔씩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해 지역의 철자형 집터와 여자형 집터, 주로 이제 강원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 집터인데, 이런 게 나타나면 동해다 이렇게 관련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사진 자료가 나올 수도 있거나, 또는 그냥 전에는 사진 자료 없이 여자형 집터와 철자형 집터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동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남쪽의 삼안입니다. 삼안으로 가죠. 삼안 지역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 앞에서 언뜻 얘기했어요. 고조선에 멸망했을 때 멸망 그 과정에서 보면 한강 이남의 진국과 교류를 했다라고 나오고, 한강 이남의 진국으로 마지막 임금인 우거왕이 이제 도망을 갔다고 나오잖아요. 고조선의 마지막 임금. 따라서 진국이란 것은 고조선의 영역이 한강 이북역까지 미쳤다면 그 남쪽을 그 시대를 이끄는 말로 진국이라고 했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거기 43쪽의 진국 보면요. 중국
만주 지역에서 이주해온 이 동이족 한족들이 기원전 8세기형 한강 이남 지역에 비파용 동검을 사용하는 수많은 성읍 국가를 세웠는데, 그래서 기원전 한 4세기형 진국이라고 이제 불렸다는 겁니다. 북쪽에는 조선, 고조선, 남쪽에는 진국. 근데 그 진국들이 세 개의 한으로 이렇게 통합되어 가요. 그게 언제냐? 기원전 2세기경. 준왕을 필두로 하는 고조선의 망명객들이 남하한다고 우리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남하하자 진국의 발전이 촉진되면서 사만이라고 하는, 일종의 연맹 왕국입니다. 모두 70여 개의 국가가 이제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형성이 됩니다. 대표적 국가가 만입니다. 54개의 소국이 모였는데 10만여를 거느렸다라고 해서 상당히 컸고, 변한, 경상도 해안 지역이죠. 그런데 이 변한에서는 12개국, 철이 많이 생산됐다. 별표 3개. 변한의 철입니다. 변한의 철은 매우 유명하고요. 물론 오늘날의 그 대규모 제철은 아니고, 노천광산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철을 채취해서 그걸 여러 곳에 수출했어요. 일본이나 낙랑에 수출했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안이죠. 낙동강 유역과 경주 지역에는 위만조선의 지배층이 대거 남하여 진안 시빅을 형성했다. 거기 위만조선의 지배층 대거 남하 별표 3개. 바로 이 진국, 신라 지역이죠. 경주 지역으로 주로 많이 왔다고 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들이 이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신라라고 하는 국가로, 사로라는 국가로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만의 정적 특징은요, 군장 국가입니다. 대부분 이제 군장들이 있었는데 그 군장들이 이름이 나오죠. 저수지 관리권을 가진 신지, 견지 같은 대군장, 읍차, 부래 같은 소군장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근데 아까 우리 그 동해 같은 데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그냥 읍군 삼로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사만에서는 신지, 견지, 읍차, 부래라고 불렀어요. 그런 것도 좀 부족장의 명칭인데요.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144쪽에 보면요, 목지국이라는 게 나옵니다. 별표 3개를 해야죠. 사만 되면 이제 목지국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사만 중에 마한 해설이 가장 컸죠. 54개국이니까요. 그 중에 목지국, 이 마한의 왕을 자청했어요, 자기가. 그래서 사만을 주도했다고 보죠. 목지국은 남한 부여조기 공간 백제와 대립하는, 나중에 이제 백제가 고구려부터 내려와가지고 이제 마한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대립하는 형세를 보이다가 통합되고 말았다. 우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목지국에 대한 설명 나오는데, 전라도 지역을 거쳐서 이렇게 쭉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 중심 세력이 백제에 밀려서. 그러나 백제에 밀리기 전에는 목지국왕이 사만을 주도했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벼농사가 발달했다는 건 뭐 다 아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수지가 일찍부터 나타나죠. 그 김제의 벽골제라든가, 거기 밀양의 수산제 같은데 대표적인 제천의 의림지, 바로 이 사만 시대, 초기 철기 시대에 만든 저수지다. 특히 변화는 철 생산이 많았다. 아까 또 얘기했고요. 사만의 풍수 별표 3개죠. 제천 행사로 5월제의 수린날의 기풍제와 10월의 추수감제. 그러니까 5월제와 10월제가 있어요. 5월 그리고 10월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5월 같은 경우는 이제 파종을 하고 난 다음에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이 되게 발달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마한에서는 그리고 참 공동 작업의 풍습인 두레라는 풍습이 이제 지금까지도 유지되잖아요. 그리고 마한에서는 종교적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천군이 소떼라고 불리는 독립된 영역을 지배하여 재정분리가 이루어진 특성을 보여준다. 마한에서는 소떼 신앙이 있잖아요. 재정분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진안과 변안에서 거기 안 나왔는데요. 아이가 출생하면은 돌로 머리를 눌러가지고요. 머리가 납작해지는 걸 편두라고 합니다. 이게 동해와 변안 지역, 지금 경상도 지역에 편두의 풍습이 있었다라고 기억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가하자면 마한 지역 사람들은 몸에 문신을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풍습들, 그런 게 좀 나오면 어느 나라인지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그 사료 두 번째 보니까 마한 남쪽 경계는 외와 가까워서 몸에 문신을 했다는 게 있잖아요. 예, 이걸 좀 참고하시고.
주거지입니다. 일단 땅을 파고 생활하는 초가집의 반음집과 깃들집을 짓고 살았다고 해요. 주로 이 삼한 지역 사람들이. 그 반음집을 보니까 토실이라고 돼 있잖아요. 별표 3개 하시고 밑에 만의 유적, 만의 토실을 좀 봐주세요.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만의 토실. 그러니까 뭐냐면 땅을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땅을 파고. 거기 일본에 보면 중국 기록에 보면 그 땅을 파고 생활한 만의 토실 형태의 집터가 있었는데 최근 공주 장선리 유적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땅을 파서 단순한 움집을 만든 것과 달리 수직으로 구멍을 파서 공간을 만든 뒤에 그 옆으로 수직으로 내려가 2단, 3단으로 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지표면은 이렇게 파. 그럼 여기 이렇게 딱 해가지고 또 이렇게 파. 뭐 옆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파고 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사다리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이게 그냥 사료로만 나왔었는데요.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된 게 이제 그거 공사하다가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게 만든 거죠. 중국 기록이 정확하고 나서 만의 토실. 자, 그 다음에 거기 위에 2번 보면 고인돌보다 한 단계 지나던 운무덤. 우리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기 시대는 운무덤, 그 다음에 널무덤 같은 게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운무덤과 널무덤 등이 유행했다라고 하는데 밑에 만 지역에서는요 특이하게 거기 만의 무덤 하나 넣어놨잖아요. 중앙에 널무덤이 있고 주변에는 해자모장의 고량이 있어서 주구묘라고 한다. 주구묘를 좀 동그라미 하시고 이 주구묘가 이제 이른바 전방 후원분이란 것인데 원래 일본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무덤 양식이 마한 지역에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시기를 따져보니까 일본보다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왔다는 그런 증거로도 제시될 수 있고 해가지고 지금 역사학계에서 분분하죠. 근데 이게 마한의 초기 형태의 전방 후원문 같은 주구묘 같은 것도 있었다. 주구묘란 말도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업을 하다 보면 제가 뭐가 나온 적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당연히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죠. 예. 45쪽에 보시면 여러 나라의 생활 모습을 한눈으로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부여의 정치, 일단 정치만 봅시다. 부여는 오부적 연맹, 가해의 국왕선출, 사출도, 1세기 왕호. 고구려 역시 오부적이고 대가들이 사자주의 선인을 거느렸고 제가회의가 있었고 옥저 왕이 없었고 사만 만의 목지국이 주도했고 신지견지 읍차불해라고 그러고 재정 분리였다라는 특징들. 그 다음에 거기 사회적으로는 부여의 순장, 우제전복, 일책 12법, 고구려와 백제와의 원류가 되었다는 거. 고구려에서는 서옥제가 있었죠. 옥조에서는 가족 공동모동과 민며느리제, 동해에서는 조계훈과 책화, 삼한에서는 반움집과 귀뚫집, 마한지역, 아까 마한지역에 토실 있었잖아요. 그런 거 기억하시고. 제천행사,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옥조는 보이지 않고 동해의 무천, 삼한의 수린날과 10월제. 그래서 중요한 걸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한눈에 보기만 해도 일단은 정리가 되면 웬만한 문제는 풀 수가 있지만 사료 같은 거는 또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좀 잘 정리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해서 여러 나라까지 했죠? 아까 만에 54개국, 변환의 12개국, 좀 이렇게 국가가 많습니다. 위에는 또 부여나 고구려, 옥조에서 무지하게 많은 나라들이 형성이 됐었는데, 자, 이런 국가들이 이제 고대 국가로 성장해 갔죠. 자, 이 고대 국가의 형성이 바로 48쪽에 있는 고대 국가의 성립이 되겠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국가 발전 단계는 상식으로요, 군장 국가, 거기 한번 볼까요? 1번. 청동기 시대 계급이 발생하면서 군장 또는 부족장이 건국한 부족 국가 또는 성읍 국가란 말도 쓰는데요. 그러한 최초의 형태를 우리는 고조선이라고 부르는데, 고조선이 이제 발전해 나가면서는 연맹 왕국으로 등장합니다. 왕이 출현하죠. 연맹체를 형성해. 여러 부족의 연맹. 군장이야 자기 부족을 각각 지배하면서 왕권은 미약한 편이죠. 철기시대 여러 나라에 해당됩니다. 사출도가 하나의 사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집권 국가,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데요. 거기 보면 왕권이 점차 강화되고 부족적 전통이 약화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이 성립된다. 자, 결국 고대 국가는 우리 역사에서 딱 세 나라가 있습니다. 삼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 국가가 형성되어지는 과정, 그 형성되어지는 과정이 이제 고대의 정치를 형성하게 되는 건데, 거기 보시면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다 써놨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고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해볼까요? 자, 일단 연맹왕국에 있어서의 왕위는 정형화된 제도로 정착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집권국가에 가서 이제 점차 세습이 되는데 처음에 형제 상속이 많이 나타나다가 부자 상속으로 바뀐다는 거고요. 왕권이 강화된다. 그러면 연맹왕국의 군장들은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줄. 자기 부족을 독자 지배했으나 중앙집권 국가로 가서 왕권에 의해서 중앙의 귀족으로 흡수가 되고, 법률. 점차 율령이 반포가 됩니다. 정치사회 전반을 규정하는 성문법전으로 변해가고요. 권력도 중앙집권권자가 이제 중앙집권학에서 이제 중앙의 관리들이 파견이 되고요. 영역도 점차 확장되고요. 종교. 연맹왕국은 원시신앙이었다면 중앙집권 국가는 국가 통치인으로 불교를 적극 수용해서 백성을 통합하려는 쪽으로 나갔고요.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고대 국가가 형성이 되는데 형성기와 발전기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고대 국가 형성기에 나타나는 특성은 왕권은 강화되고 중앙 집권이 이루어지며 율령 같은 것이 반포된다. 이렇게 이제 특징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발전하는 것은 우리 아까 그 특성 중에 보면은 일단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활발한 정보 활동이 심해요. 정보 활동을 통해서 영역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고차원적인, 매우 고차원적인 종교의 필요성, 불교가 수용되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형성기를 나타냈던 국가들과 발전기를 나타냈던 국가들, 미리부터 얘기하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이지만 그 나타나는 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여기서도 고구려, 백제, 신라인데, 자, 요거는 좀 지워볼까요? 일단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왕대사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얘기를 하면 알 수 있겠죠. 자, 고구려 2세기, 백제 3세기, 신라 4세기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더 발전하는 이 발전기는 먼저 백제가 4세기에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고적으로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살펴보겠지. 발전기에 있어서, 삼국의 발전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중국과의 교류거든요. 중국의 앞선 문물을 누가 손쉽게 받아들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교통로가 항상 열려있는 고구려가 가장 유리했을 거예요. 하지만 육로를 통해서 가는 것은 한계가 있고, 대규모의 인원이 이동이라든가 물자의 이동 같은 거는 해로가 더 유리했을 겁니다. 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렇다면 중국과의 교류가 있어서는 한강 유역, 그리고 내부적인 한반도 지역의 내부의 통괄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강 유역의 장악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강 유역을 장악하기 위한 정보 활동 같은 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봤을 때 요렇게 한정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나라가 백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5세기고 신라는 매우 늦어서 6세기에 나타난다. C는 이제 센추리의 준말입니다. 100년 단위의 세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고대 국가 형성되는 그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대략적인 흐름을 좀 정리해 놨는데요. 문제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런 게 나타나는 시기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시기에 맞는 이러한 특징을 이끌었던 국왕들의 노력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여러분이 정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보면요, 이런 왕대사들이 매우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왕대사를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염두에 두시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보세요. 왕의 권한이 강화되고 중앙집권되고 율령이 반포되고 할 때 고구려부터 우리가 간단히 좀 살펴볼까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돼서 3세기, 4세기인데 자, 거기 49쪽에 보면 고구려의 발전부터 나옵니다. 그 일단 중앙집권으로 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일대 동명왕입니다. 예, 주몽이죠. 주몽 또는 추모왕이라고도 불립니다. 졸본에 건국했고요. BC 37년이 되겠습니다. 51쪽에 보면요. 거기 국내성이라고 있고 졸본은 보이지 않네요. 제가 졸본 안 넣어놨는데 국내성의 바로 옆에 왼쪽 옆이 바로 졸본입니다.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이제 나중에 이동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졸본에 위치했고요. 비류구이라든가 부곡조 등을 정복했다라고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그 밑에 사료를 넣어놨는데요. 고구려 건국설화입니다. 그 변천과 특징인데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첫 번째 쯤에 보면 그 광개토대왕 비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옛적 시조 추모왕, 추모라고 분명히 해요. 추모왕이 나라를 세웠는데 왕은 부여에서 태어났으며 천재의 아들이고 천재지자라고 썼어요.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다. 하백지손이라고 썼거든요.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왔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었다라고 광개토대왕 비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고구려 건국설화는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졌다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자세하게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 보면 처음에는 동명설화라는 게 있었어요. 상식이죠. 부여족이 공유하고 있던 설화로 그 내용이 1세기 말에 편찬된 중국책 논영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건국 이전부터 전해졌던 것을 보면 동명, 활을 잘 쏘는 동명이라는 설화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주몽설화는 적어도 1세기 이후에는 성립되었으며 현재 주몽설화를 전한 최초의 기록은 광개토대왕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오래된 거죠. 예. 그러니까 주몽설화의 시작은 아마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게 광개토대왕 비문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두 설화의 차이, 동명설화와 주몽설화의 차이가 뭐냐 이게? 동명설화는 탕리국의 국왕의 시비, 즉 궁녀가 천기를 받아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활을 잘 쏘는 사람이 되는데 그를 동명이라고 해서 부여의 왕이 됐다라는 설화가 분명히 이제 부여설화가 이제 동명설화인데 이게 주명설화로 바뀌는 거죠. 수신인 하백의 딸이 햇빛에 감응되거나 천재와 결합해 알을 낳고 알에서 주몽이 태어난 것으로 말이죠. 결국 밑에 의미를 보면 왕권 교체 및 고구려사의 변천과 연관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몽설화를 갖다가 동명설화가 고구려로 이어져서 주몽설화가 됐다. 그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비문이 현재로서는 가장 오래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414년에 광개토대왕 비문을 세우거든요. 장수왕이. 자, 그래서 그 비문의 내용이 아주 가장 오래된 거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삼국사기 기록을 나눴는데 첫 번째와는 훨씬 더 발전돼 보입니다. 그럼 삼국사기 기록된 건 언제예요? 고려시대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자, 주몽설화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갈까요? 태조왕을 한번 볼까요? 태조왕. 그래서 거기 50쪽에 보면 태조왕이 있습니다. 바로 이 형성기, 중앙집권을 형성기를 이끈 왕이 바로 이 태조왕이 될 텐데요. 보죠. 거의 100년간 집권하면서 역사적으로는 그래요. 게르부 고씨의 왕위 계승권을 확립하여 태조왕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왕위는 형제 상속이 이루어지죠.
동옥조를 정복해서 풍부한 물자를 공급받음으로써 중국과의 전쟁에서 후반 기지를 확보했고요. 후한 때 요동군과 현도군을 공격하여 영역을 넓히는 등 적극적 공세를 취했어요. 그래서 후한서에 보면 아주 천하의 몹쓸 나쁜 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태조왕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상당히 이렇게 정보활동 나서고 말이죠 하면서 영역을 넓혀갔던 임금으로 기억하는 거죠. 차대왕, 신대왕 이렇게 이제 뭐 이어지는데 태조왕의 동생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대왕 때 보면 거기 보세요. 2번 후한의 침공을 격퇴하고 170년 왕자 남무를 태자로 책봉하여 부자 상속자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고국천왕 때 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고대 국가의 형성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고국천왕 몇 세기입니까? 2세기죠. 그래서 태조왕과 고국천왕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조왕과 고국천왕 2세기 보시죠. 왕권은 더욱 안정되었다. 2번 부족적 전통을 지는 오부를 우리 오부족 연맹 했잖아요. 고구려 부족이었잖아요. 다. 근데 이거를 행정적 단위를 의미하는 동서남북중 방향에 표시하는 오부로 개편합니다. 단순히 요즘으로 말하면 구 정도 순이 된 거죠. 오부족의 족장들은 중앙기족으로 편입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왕위 계승이 형제에서 부자로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4번 한미한 출신의 을파소라는 사람 동그라미 하시죠. 이 사람이 국상에 기용됐다. 그래서 국상, 수상의 이름을 국상이라고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을파소가 춘대춘합의 진대법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 가을에 갚는 제도를 실시했다라는 사실이 역사 기록에 보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국천왕까지의 흐름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뭐 그 이후에 뭐 산상왕, 동천왕, 뭐 서천왕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왕들, 뭐 고국천왕부터 시작해서 그 왕들의 그 이름은 뭐냐? 이분들의 묘가 위치하고 있던 곳이에요. 고국천왕은 고국천에 묻혔고 산상왕은 산상, 동천 동천.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던 것입니다. 뭐 재밌는 사례는 거기 산상왕 때 보면 이 산상왕은 원래 고국천왕의 동생이에요. 근데 그 고국천왕의 부인이 우씨 부인이었는데 왕이 죽자 우씨가 몰래 나왔대요.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그래가지고 동생 이제 연우를 찾아갔는데 큰 동생 이제 바로 아래도 그 연우가 이제 발기죠. 발기를 찾아갔는데 이름이 묘합니다만은 그 발기가 왜 그 정식 절차를 따르지 왜 저를 찾아왔느냐 하고 형수를 이렇게 이제 내쫓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형수가 연우라는 동생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연우한테 극진한 대접을 받죠. 그러니까 우씨가 우리 그러면 궁으로 들어가서 왕위를 계승하자. 그래가지고 우씨의 추대를 받아서 즉위한 사람이 바로 산상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사취수의 사례로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보이고 나중에 이제 그 산상왕도 죽고 고국천왕도 죽었는데 우씨 부인이 나중에 죽었대요. 삼국사 기록입니다. 우씨 부인한테 어디에 묻히고 싶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대는데 우씨 부인이 고국천왕이 아니라 산상왕 옆에 묻어달라고 그래서 그곳에 장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그때 고국천왕의 묘에서 이렇게 울음소리가 들렸다라고 하죠. 그런 게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 밖에 뭐 동천, 서천 이렇게 쭉 내 있는데요. 뭐 중요한 건 뭐 거기 뭐 간단한 건 넣어놨는데 이런 건 물어보진 않고요.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좀 넣어놨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일단 서천왕까지 해가지고 이제 고대의 기틀이 마련되는 시기를 간단히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 이후부터는 이제 점차 이제 발전기로 나가는 그런 국왕들의 왕대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왕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좀 표시를 좀 이렇게 제가 블록을 설정해 놨잖아요. 중요한 국왕들은 반드시 정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